그날 나는 떠났다. 엄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온 딸 지연이가 현관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오후 6시. 그들이 2박 3일 시댁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시각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소파 위에 걸려있던 내 수채화들, 책장에 꽂혀있던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담긴 책들, 창가에 놓여있던 화분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는 짐을 싼 캐리어 3개와 택배 박스 6개가 놓여 있었다. 오늘 강릉으로 가. 나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손에는 이미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택시는 30분 후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강릉이요? 엄마 미쳤어요. 우리가 사흘 집 비운 사이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사위 민수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왔다. 5살 손자 준호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말 좀 해봐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냐고.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이유를 정말 모르겠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래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치매 검사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톡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었을까? 치매는 내가 걸렸나 보구나. 지난 3년을 다 잊었으니까. 엄마, 지금 무슨... 어머님. 사위 민수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참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시면. 극단적?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3년 동안 무급 가사 도우미로 쓰고 어린이집비 아낀다고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자 뒷바라지 시키고 68번째 생일날 김치찌개로 혼자 저녁 먹게 한 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집 나가는 게 극단적이야. 엄마, 그게 무슨...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 생일 얘기는 하지 말 걸 그랬어.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집어들었다. 괜찮아. 너희가 학예회 간다고 나 혼자 남겨뒀던 거 이해한다. 준호가 더 중요하지. 근데 말이야, 학예회 끝나고 케이크라도 사들고 오면 안 됐을까? 아니면 엄마 미안해, 생일인데 신경 못 써서라는 말이라도. 그건. 지연이 말을 더듬었다. 그건 뭐? 깜빡했다고? 당연히 깜빡하지. 나는 투명인간이니까.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하지. 투명인간은 적어도 방해는 안 되잖아. 나는 너희 친구 올 때 방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방해물이었으니까. 어머님, 그건 오해. 오해 아니야.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3일, 내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머님, 오늘 대학 동기들 오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 방에 계실래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 내 집도 아닌데 내가 불편한 존재였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준호가 갑자기 내 다리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가지 마.
할머니 없으면 나 누가 유치원 데려다 줘? 할머니 없으면 나 저녁에 누가 재워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준호를 안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이미 많이 울었다. 3년 동안 몰래 울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빨래를 개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준호야,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줄 거야. 싫어. 엄마는 맨날 바쁘다고 그래. 할머니가 좋아. 어머님 보세요. 지연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준호가 저렇게 우는데 어떻게 가실 수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손자가 안 예뻐요. 예뻐.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아. 나는 준호를 놓고 일어섰다. 그런데 말이야, 지연아. 준호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건 별개야. 나는 준호 할머니이기 전에 최은이라는 사람이야.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연기였어요. 좋은 척 해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좋았어. 처음 6개월은 진짜 좋았어. 그런데 너희가 바꿨어. 우리가 뭘 어떻게 바꿨는데요? 부탁이 명령이 됐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가 됐고, 나중에는 냉장고에 메모만 붙여놓고 당연히 내가 할 거라고 생각했지. 장봐오기, 준호 병원 데려가기, 준호 학원 픽업, 빨래, 청소, 저녁 준비.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 괜찮으세요? 물어본 적 있어? 민수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너는 말도 하지 마. 나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지난주 지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새벽 2시. 너희가 거실에서 나누던 대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장모님이랑 살아야 해? 불편하잖아. 친구들도 못 부르고. 그리고 우리 딸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니? 지연이 비틀거렸다. 엄마 없으면 준호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어린이집비도 아낄 수 있고. 우리한테 이득이야.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 지연아. 엄마. 그건 이득. 나는 그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했다. 내가 35년간 교직 생활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퇴직금 털어서 축의금 준 엄마가 너한테는 이득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지연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런 말이. 소중하게 생각했어. 나는 가방을 어깨에 맸다. 소중한 사람 생일에 혼자 김치찌개 먹게 해. 소중한 사람 책들은 다 창고에 처박아 버려. 소중한 사람이 독서. 모임 가고 싶다고 하면 엄마 그날은 준호 돌봄센터 휴무라서 안 돼요 라고 해. 현관 밖에서 택시 경적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 지연이 내 팔을 붙잡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나는 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지연아,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나를 더 사랑하기로 했을 뿐이야. 68년을 살았어. 근데 68년 중에서 내가 진짜 최은희로 산 시간이 몇 년이나 될까? 20대엔 엄마 아빠 뒷바라지,
30대엔 내 아빠 뒷바라지, 40-50대엔 너 뒷바라지, 그리고 60대엔 준호 뒷바라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그것마저 남 위에 살 수는 없어.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끼리 살아봐.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35년간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맨날 했던 말이 있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라.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할 때야. 엄마. 그리고 지연아.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강릉에서 최은희로 살 거야. 준호 할머니가 아니라. 가끔 연락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이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다. 강릉역 맞으시죠? 네. 강릉역이요.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3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내 집은 아니었던 곳.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최은희로 사는 법을 배우는.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면 안 돼요. 3년 전 가을, 딸 지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회사 다니면서 준호 키우는 게 미칠 것 같아. 민수 오빠는 야근에 주말 근무에 맨날 집에 없고 나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데 준호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매일 울고. 수화기 너머로 지연의 흐느낌이 들렸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는데 준호가 적응을 잘 못한대. 엄마, 나 진짜 회사 그만둘까 봐. 근데 회사 그만두면 우리 형편이 너무 빠듯해지고. 그때 내 마음이 흔들렸다. 딸의 고통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진짜요? 엄마, 정말. 지연의 목소리가 환해졌다. 엄마가 와 계시면 준호도 안정될 것 같고 내가 일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쓸쓸하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계시면 좋잖아요. 당시 나는 막 정년퇴직을 한 터였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 석 달째. 남편은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혼자 사는 30평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다. 저녁마다 혼자 먹는 식사는 허전했고 밤마다 찾아오는 적막감은 견디기 힘들었다. 퇴직 후 느껴지는 무력감도 컸다. 35년간 매일 아침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기분이었다. 그래, 가야지. 우리 준호 봐줘야지. 2주 후 나는 짐을 싸서 딸네 집으로 갔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다. 할머니.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게 달려왔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보여드릴게요. 어머, 우리 준호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얼굴이에요. 노란 동그라미에 눈, 코, 입만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저녁이면 내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지연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민수가 농담을 던지면 준호가 까르르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따뜻한 거지. 준호는 유치원 적응도 잘했다. 아침에 내가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었다. 준호는 이제 울지 않고 유치원에 갔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뭐가 감사해. 내 손자인데. 그때는 진심이었다.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준호 유치원 보내고 장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탁이었다. 엄마, 이번 주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준호 저녁 챙겨주시고 재워주실 수 있죠? 쉴 수 있죠? 가붙었지만 이미 부탁이 아니었다. 엄마, 내일 준호 병원 예약 잡았어요. 오전 10시니까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어느새 명령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다. 딸도 힘드니까. 워킹맘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당연히 내 몫이 되어갔다. 어머님,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제 친구들이 저녁에 와요.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없는데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어머님, 준호 숙제 봐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요. 1년이 지났을 때 깨달았다. 나는 선생님에서 베이비시터가 되어 있었다. 무급 베이비시터. 아침 7시면 일어나 준호 아침을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 청소하고 장 보고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준호를 데리러 가고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준호 씻기고 재우고 매일 반복되는 루틴. 퇴직 후 하고 싶었던 것들은 모두 뒤로 밀렸다. 대학 동기들의 독서 모임. 엄마, 그날은 제가 야근이에요. 수채화 학원. 어머님, 그 시간에 준호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여행. 엄마, 준호는 어떡해요? 2년째 되던 해 나는 서재 문을 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들이 보였다. 평생 모은 문학 전집들, 은퇴 후 읽으려고 사둔 신간들. 모두 그대로였다. 벽에 기대어둔 캔버스도 그대로였다. 하얗게. 그날 밤 거울을 봤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지친 할머니의 얼굴만 있었다. 이게 내 모습인가? 결정적이었던 건 2년 반이 지났을 때였다. 어머님, 오늘 대학 동기들 오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 방에 계실래요? 딸의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었다. 나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 알았어. 방으로 들어가면서 깨달았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다. 손님한테 불편한 존재. 거추장스러운 존재. 그날 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이와 친구들의 즐거운 목소리. 나는 작은 방에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다 멈췄다. 거실에서 지연과 민수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장모님이랑 살아야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없으면 준호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어린이집비도 아낄 수 있고.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 친구들도 못 부르겠고. 좀만 참아. 엄마가 계속 봐주시는 한 내가 일할 수 있잖아.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이득. 나는 이득이었다. 경제적 이득.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남편 간호하고 딸 키우고 퇴직금으로 딸 결혼 축의금 내고 그렇게 살아온 내가 이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6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내 68번째 생일이 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근데 오늘 준호 학예회라서 저희 저녁에 나가야 해요. 케이크도 미역국도 없었다. 저녁 7시 나는 혼자 냉장고에서 김치찌개를 꺼내 데워 먹었다. 68번째 생일. 혼자. 그때 결심했다. 더는 안 되겠다고. 보이지 않는 사람. 생일 이후 나는 달라졌다. 아니,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머님, 준호 재우는 건 어머님 몫이죠? 저희는 너무 피곤해서요. 매일 밤 8시 30분. 민수가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던지는 말이었다. 지연은 옆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응. 나는 준호를 데리고 방으로 갔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등을 토닥이며 재웠다. 보통 1시간이 걸렸다. 9시 30분이 되어 거실로 나오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였다. 처음에는 물었다.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희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래, 너희는 일했지. 나는 뭐 했나? 아침 7시부터 준호 깨워서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점심 먹고 준호 데리러 가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저녁 준비하고 먹이고 나는 일 안 한 거지. 월급 없으니까. 어머님, 오늘 엄마 친구들 오는데 방에 좀 계실래요? 한 달에 2~3번 지연의 대학 동기들이 놀러 왔다. 처음엔 나도 함께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다. 어머님, 요즘 젊은 애들 얘기는 재미없으시죠?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아니, 초대는커녕 치워야 할 짐이 되었다. 거실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작은 방에서 책을 읽었다. 아니, 읽는 척했다.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치워줘야 하는구나. 어머님, 준호 병원 예약 내일 오전 10시로 잡았어요.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 않고. 어차피 어머님은 시간 되시잖아요. 어차피 시간 된다. 퇴직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내가 대학 동기 수진이한테 전화했을 때였다. 수진아, 다음 주 수요일에 독서 모임 간다고 했지? 응. 이번엔 김훈 작가 신간 읽기로 했어. 너도 와. 그래, 갈게. 그날 저녁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다음 주 수요일에 내가 독서 모임 가려고. 수요일요? 지연이 달력을 확인했다. 엄마, 그날 제가 회의 있어요. 준호 학원 픽업 어떡해요? 민수 오빠한테. 오빠도 그날 회식이에요. 엄마, 다른 날로 하면 안 돼요. 알았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 못 갈 것 같아.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준호 학원 픽업해야 해서. 은희야, 그거 하루쯤 민수한테 시키면 안 돼. 둘 다 바쁘대. 너는 안 바빠?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 나는 안 바쁜 사람이었다. 월급 받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머님, 이번 주말에 수채화 학원 등록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오전 반이 있대요. 퇴직 후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수채화였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연에게 말했다. 토요일요? 지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준호는요? 토요일에 준호 태권도 있잖아요. 민수 오빠가. 오빠는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어요. 어머님, 수채화는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준호가 더 크면요. 준호가 더 크면. 그게 언제인데?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알았어. 수채화 학원 등록은 포기했다. 엄마, 저번에 산 옷 어디 있어요? 못 찾겠어요. 빨래했는데 아직 안 겠네. 내가. 에휴, 진짜. 빨래는 왜 안 개요? 엄마가 하실 일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너를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내 아들까지 키우는데 그게 그것밖에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투명 인간 취급이었다. 여보, 이번 휴가 때 제주도 갈까? 아니면 강원도? 민수와 지연이 저녁 식탁에서 대화를 나눴다.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제주도 좋지. 준호도 비행기 좋아하고. 그럼 리조트 예약할게. 3박 4일 어때? 완벽해. 나는 없었다. 그들의 휴가 계획에 나는 없었다. 저기,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지연이 깜짝 놀란 듯 쳐다봤다. 아, 엄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다녀올게요. 가족 여행. 저희끼리. 그 단어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가족이 아니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여행 다니시면 힘드시잖아요. 힘든지 안 힘든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닐까? 그리고 솔직히 엄마랑 같이 가면 준호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저희도 좀 쉬고 싶어요. 준호를 돌보는 게 너희 일이지 내 일인가? 어머님, 오늘 뭐 드셨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네. 민수가 퇴근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에이, 그래도 밥은 해놔야죠. 저희 굶으라고요. 68세 노인이 몸이 안 좋다는데 걱정은 밥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손이 떨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밤마다 생각했다. 서재에 쌓인 책들,
벽에 기댄 빈 캠퍼스, 연락 한 번 못하는 친구들, 가보지 못한 여행지들. 그리고 거울 속 내 얼굴.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라고 외쳤던 선생님의 얼굴은 어디 가고 지친 가정부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울음이 터졌다. 이게 내 인생인가? 35년 교직, 5년 간병, 30년 육아. 그리고 지금 3년째 무급 베이비시터. 70년을 살면서 최은희로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대학 4년. 그게 전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결심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리고 2주 후 기회가 왔다. 엄마, 우리 이번에 시댁 가기로 했어요. 2박 3일이요. 지연과 민수, 준호가 시댁에 가는 동안 나는 움직이기로 했다. 나를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선택. 여보, 우리 언제까지 장모님이랑 살아야 해?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다 멈춰 섰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사위 민수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엄마 없으면 준호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어린이집비도 아낄 수 있고. 딸 지연의 대답이었다. 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 친구들도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솔직히 우리만 살고 싶어. 좀만 참아. 엄마가 계속 봐주시는 한 내가 일할 수 있잖아.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무료 베이비시터인 셈이니까. 이득. 무료 베이비시터. 그 단어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근데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던데. 병원 자주 가시잖아. 그러게. 솔직히 부담이야.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요양원은 어때? 요즘 괜찮은 데 많다던데. 숨이 막혔다. 요양원.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준호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긴 하지. 좀 더 써먹다가 나중에 생각하자. 써먹다가.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35년간 분필을 쥐었던 손. 남편 간호하며 약을 먹였던 손. 딸을 키우며 밥을 먹였던 손. 손자를 안아주던 손. 이 손이 지금은 써먹을 도구였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준호 아침을 차렸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집을 청소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주일 후면 저들이 시댁에 간다. 2박 3일. 그때다. 그때 나는 떠난다. 저녁 식탁에서 지연이 말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시댁 가기로 했어요. 2박 3일이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계세요. 그래, 알았어. 냉장고에 반찬 해놓으면 데워 드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냉장고에 반찬.
그때쯤이면 나는 여기 없을 텐데. 그날 밤 대학 동기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은희, 오랜만이다.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미안해. 그동안 정신이 없었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수진아, 나 강릉으로 이사 가려고.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동안 생각한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무급 베이비시터가 된 것, 투명 인간 취급받은 것, 요양원 이야기를 엿들은 것. 새벽 2시에 그 대화. 써먹다가라니. 수진이 소리쳤다. 은희야, 당장 나와. 그딴 데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강릉 가려고. 바다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수진이 너도 자주 놀러 오고. 좋아. 강릉에 내 사촌 언니가 살아. 바로 연락할게. 작은 아파트들 많거든. 전세로 구하면 될 거야. 고마워, 수진아. 고맙긴. 진작 나왔어야지. 은희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다. 50년 지기 친구. 내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사람. 이틀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희야, 딱 좋은데 나왔어. 강릉 경포대 근처 작은 아파트. 전세 1억. 방 2개에 바다 보여. 진짜? 사진 보낼게.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자. 사진을 받아봤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다. 무엇보다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여기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치면 충분했다. 수진아, 계약하자. 알았어. 내가 다 알아볼게.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서재책들을 정리했다. 35년간 모은 문학 전집, 교육 서적들. 박스에 담으면서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이 책들을 읽을 시간이 생기는구나. 옷장을 정리했다. 생각보다 옷이 적었다. 3년 동안 나를 위해 산 옷이 거의 없었다. 전부 준호 옷, 지연이 옷 사느라 내 옷은 뒷전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예쁜 옷도 사자. 수채화 도구들을 챙겼다. 먼지 쌓인 물감, 붓, 빈 캔버스들. 강릉 가서 바다 그림 그리자. 일출도 그리고 갈매기도 그리고. 사진들도 골랐다. 남편과의 사진, 어린 지연의 사진. 준호 사진도 몇 장. 가족이 미운 게 아니야. 다만 나를 더 사랑하기로 한 거야. 짐을 싸면서 깨달았다. 3년을 살았지만 내 물건은 캐리어 3개와 박스 6개가 전부였다. 나는 이 집에서 뭘 한 거지?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책상 앞에 앉아 만년필을 들었다. 남편이 결혼 10주년에 선물한 만년필이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강릉에 있을 거야. 놀랐지? 미안해. 하지만 말했다면 너는 막았을 거고 엄마는 또 무너졌을 거야.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최은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어.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말했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라고. 이제 엄마도 그렇게 살려고 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을 뿐이야.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는 준호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그리고 지연아,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그게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가끔 연락할게. 보고 싶으면 놀러와.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이건 엄마가 엄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틀 후 이사 짐센터를 예약했다. 할머니, 어디로 이사 가세요? 강릉이요. 아, 좋으시겠네요. 바다 보면서 사시려고. 네.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보려고요. 멋지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다. 68세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다. 멋지다고. 드디어 D-데이. 지연 내 가족이 시댁으로 떠나는 날. 엄마 잘 계세요. 모레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최은희로 사는 시작. 전화기를 들었다. 수진아, 나 지금 출발한다. 알았어. 강릉에서 보자.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최은희로 사는 법. 할머니 다 왔어요. 이사 짐센터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창문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와, 68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니, 본 적은 있지만 내 집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할머니, 짐 다 들여놓을게요. 어디에 놓을까요? 저기 작은 방이 서재니까 책들은 거기에, 나머지는 안방에 놓아주세요. 서재.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내 서재를 갖게 된 것이다. 30분 후 아저씨들이 떠났다. 혼자 남은 집. 텅 빈 거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짠 냄새와 함께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내 집이구나. 그날 밤 박스를 풀지 않고 그냥 바다를 봤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계속 들렸다. 리듬이 있었다. 밀려왔다 빠져나가고 밀려왔다 빠져나가고. 나도 이제 내 리듬대로 살 거야.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이 떠졌다. 8시. 3년 만에 처음으로 7시가 아닌 시간에 일어났다. 준호 깨울 필요도, 아침 차릴 필요도, 청소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커피를 내려 창가에 앉았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아침.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은희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다. 수진이 웃으며 서 있었다. 어머, 수진아. 정착했어. 집 좋다. 바다 진짜 잘 보이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짐 푸는 거 도와줄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독서 모임 있어. 같이 가자. 진짜? 응. 다들 너 기다리고 있어.
은희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더라. 35년 교직 생활. 퇴직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이렇게 그리웠구나. 저녁 7시 독서 모임에 갔다. 동네 작은 카페였다. 60대 여성 5명이 모여 있었다. 은희 선생님. 어머, 소문 들었어요. 강릉으로 독립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멋지세요. 저도 아들 레미한테 얹혀 살다가 3년 전에 혼자 나왔어요. 세상에,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웃음이 터졌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번 달 책은 김훈 작가의 신간이에요. 다들 읽어오셨죠? 손을 들었다. 저는 못 읽었어요. 막 이사 와서.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다음 달에 나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책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아, 이런 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이틀 후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어르신 수채화반 신청하신 최은희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매주 목 오전 10시예요. 준비물은 여기 목록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록을 보니 가슴이 설렜다. 물감, 붓, 캔버스, 팔레트. 3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였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은 바다를 그려볼 거예요. 각자 느낀 대로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붓을 들었다. 파란 물감을 묻혔다. 캔버스에 첫 획을 그었다. 자유롭게. 그 단어가 이렇게 좋을 수가.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지연아. 엄마 내일 찾아가도 돼요? 그래 와.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다. 혼자였다. 엄마. 들어와. 지연은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에 걸린 내 수채화 습작들, 책장에 꽂힌 책들, 창가의 작은 화분들. 엄마 여기. 좋네요. 그래. 좋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했어요. 엄마 생일도 챙기지 않고 엄마 하고 싶은 것도 무시하고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다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을 뿐이야. 차를 끓여 건넸다. 지연아, 엄마가 35년간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뭔데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라고. 주체적으로 살라고. 근데 정작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았어.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지. 엄마. 이제 남은 시간은 최은희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최은희로. 지연이 울었다. 엄마, 준호가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가끔 놀러와. 하루 정도. 하루요? 응.
엄마는 이제 내 시간이 소중해. 손자는 사랑하지만 다시 뒷바라지는 안 할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지연아, 이제 너희끼리 살아봐. 그게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지연이 돌아간 후 바다를 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한다. 오전에는 수채화를 그리거나 책을 읽는다.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 저녁에는 독서 모임이나 영화 모임에 간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지연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 관계는 예전보다 나아졌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어제 바다 그림 완성했어. 와, 나중에 보여주세요. 엄마, 다음 달에 준호 데리고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와. 점심 먹고 저녁 전에 가야 해. 네, 알겠어요. 경계는 분명하게 지킨다. 하지만 사랑도 여전하다. 다만 이제는 내가 우선이다. 오늘도 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그린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간다. 인생도 그런 것 같다. 밀려왔을 때 모든 것을 주고 빠져나갈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나를 남긴다. 거울을 본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최은희. 내 이름을 부른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된 이름. 웃음이 난다. 이제야 나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68년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오늘도 나는 확신한다. 에필로그. 바닷가를 산책하다 만난 70대 할머니가 물었다. 혼자 사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5년 전에 혼자 나왔는데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최은이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최은이.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바다가 오늘도 파랗다. 내 인생도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색깔로 칠해지는